앞의 시간에 이 점오염원과 부하라는 테마로 하천이 혼합될 경우에 A라는 1번 하천과 2번 하천에서 어떠한 농도와 유량을 가진 하천이 들어와서 함유 지점에서의 농도를 형성하는가에 관한 공식을 설명했었어요. 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1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2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2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1번 하천은 Q1과 C1의 그 농도와 유량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2번 하천은 Q2라는 유량의 C2라는 농도를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을 때 함유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분모에는 두 하천의 유량을 더한 값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1번 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부하, 2번 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부하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C는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BOD면 BOD, TN이면 TN 뭐 이렇게 같은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물질의 경우에 이렇게 다른 물질의 농도를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돼.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BOD 얼마가 들어오고 유량이 얼마이고 여기에 이번에서 BOD 얼마가 들어오고 유량이 얼마이고 이렇게 들어올 때 함유 지점에서의 BOD를 구할 때나 TN이나 TP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런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오염원과 부하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자, 네. 수온이 섭씨 20도이고 교과서 어디에 있는 예제냐면 교과서 이게 교과서 예제였어. 자,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 114페이지 하고 있어요. 114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유량이 20m 삼승/세크. 그래서 BODU가 5mg/L인 하천에 점오염으로부터 유량이 3, 수온 조건은 앞에서와 동일하고 부하량이 50g BODU/S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완전 혼합될 때 혼합 지점으로부터 0.5일 유화 후에 잔류 BOD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0.5일 유화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 0.5일 동안 K 그저 자연대수에서의 K 0.2/day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BOD가 떨어졌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DO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자, 그럼 한번 함유 지점의 BOD 값을 계산을 해볼까요? 함유 지점의 BOD 값은 자, 유량이 들어가야 되죠. 일단 첫 번째 그 어떤 하천의 유량이 20, 그죠? 그리고 점오염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칼칼칼 보내는 무슨 공장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하수 처리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르던 하천이 20m 삼승 퍼 초였고 그리고 여기에 점오염원이 내려붙는 이 흐름이 3m 삼승 퍼 초였던 거지. 그래서 20 더하기 3해서 23m 삼승 퍼 초의 그 어떤 유량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BOD는 5mg/L래. 유량이 20인 이 어떤 하천이 5mg/L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5mg/L인 하천에 그러면은 20m 삼승 퍼 초 곱하기 5mg/L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온 조건이 다 동일한데 유량이 3m 삼승 퍼
세크 곱하기 50 50.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유량 정보인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 놓은 게 그람 BOD 50 그람 BOD per 세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람 BOD per 세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이거 지우고 이거 이제 바꿔줘 보죠. 1000 밀리그램은 1g 해서 밀리그램 없애고, 그리고 어때요? 미터 삼승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지금 미터 삼승과 리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1000 리터는 1미터 삼승해서 미터 삼승 리터 없애주고, 요것도 요렇게 없애주고 나면 그람 퍼 세크만 남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5 그람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람이 8처럼 그려졌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 계산하면은 어떠한 단위를 가지게 되겠어요? 펜을 좀 다른 색깔로 해서 per s 이게 이렇게 날아가겠죠. 위에는 그람만 남게 되고 밑에는 미터 삼승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교과서에서는 6.521 그람 per 미터 삼승의 부하 농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함유 지점 여기에서의 농도였어요. 그죠? 함유 지점 별표 지점에서의 함유 직후 농도가 되는 거지. 함유 직후 농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0.51 유화했대요.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0.51 유화했을 때의 BOD 0.5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이게 6.521이 BOD 처음에 BOD U였고, 그리고 자연대수니까 2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0.5 데이. 그럼 per day 이렇게 날아가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5.9 밀리그램 per 리터가 된다는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나누면은 이 단위를 이걸로 그냥 이렇게 쉽게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은 5.9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살짝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자정작용의 침전작용의 물리적 작용의 두 번째인 침전작용입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 114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물리적 작용의 첫 번째로 희석과 확산 배웠어요. 물리적 작용에는 뭐가 있었다? 희석과 확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침전. 우리 여기서 침전이라는 것은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라앉음. 그래서 오염물질이 수중에서 침강작용, 즉 각 입자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바닥에 가라앉음으로써 생기는 자정현상을 우리는 침전으로 인한 자정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물에 뭔가 고용물질이 막 섞이면 물도 뽀얘지고 바로 음용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유기물질 알갱이면 디오도 잡아먹고 할 텐데 이게 착 먼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라앉을 때 흐르는 물 안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 물 안에서는 알갱이가 가라앉으려면 흐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하지만 입자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하천의 흐름이 큰 어떤 흐름의 유속이 큰 그런 어떤 하천에서는 입자가 쓸려가는 힘이 입자를 쓸고 가고자 하는 유량의 방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침전 작용은 호수나 연안 이런 어떤 정체 수역에서 크게 발생합니다. 정체 수역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전 퇴적되어 있다가 홍수와 같은 큰 와류 현상을 겪을 경우에 뭐 확 이렇게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저번 비도 굉장히 컸지만 뉴스에서 많은 비가 왔다라고 하면은 하천이 어때요? 누렇잖아요. 그죠? 가라앉아 있던 토사, 뭐 오염물질 다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같은 큰 와류 현상을 겪을 경우에 이 침전 물질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재부유하는 거죠.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부유해서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4대강에 볼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4대강의 볼을 이렇게 흐르는 하천에 볼을 빡 설치하면서 물을 더 가두겠다. 평소에 이 정도 흘러가던 그를 이 정도 가두겠다 하면서 가두는 양을 좀 더 많게 하겠다 하면서 여기를 확 이렇게 탔어요. 준설을 했다 하죠. 우리 바닥에 있는 뻘이나 뭐 흙 같은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준설한다 그래요. 뻘을 이렇게 드러낼 때 준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준설을 하면서 강바닥을 건드려서 사실 오랫동안 강바닥에 누적되어 쌓아온 오염물질을 다시 부유시켰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수질은 굉장히 많이 악화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을 하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깔아앉아 있는 그 뻘들에 의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기작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여기 지금 하천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입자성 물질들이 여기 이렇게 깔아앉아 있게 되는데, 이 깔아앉아 있는 안에서의 그 어떤 유기물에 의한 산소 고갈도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깔아앉아 있다 볼 때 여기가 산소가 풍부해요. 물속입니다. 여긴 산소 풍부해요. 이 산소가 이 안으로도 확산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깊이는 확산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으로 확산에 들어가자마자 이 뻘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 뻘 안에 있는 유기물질을 소모하는 데 사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용존산소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요 밑은 현기성 상태가 됩니다. 여기는 부분적으로 호기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편기성 상태가 아니라 현기성 상태에서 무기인과 같은 무기 영양용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용출될 수도 있어요. 뻘에서 다시 이렇게 용출. N이나 P 이런 어떤 영양염류가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은 굉장히 여름철에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염물질이 물 안에 들어가자마자 확 가라앉아 버리는 것은 일단 흐르는 물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물을 취할 때는 딱히 이렇게 방해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취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확 가라앉아 버리고 두고 이렇게 용출을 무기 영양염류를 이렇게 용출시킴으로써 자정작용의 기작임과 동시에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 작용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작용. 이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에 산화가 일어나고 무엇을 동반합니까? 용존산소의
고가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잡아먹는 가장 큰 기작이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가보죠. 자,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자정작용 중에 생물학적 자정작용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정작용이 큽니다. 왜?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 작용은 미생물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생물의 활성도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우수하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여름철에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기에 너무 춥고 왠지 위험할 것 같고 이러면 미생물들도 겨울철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활성도가 여름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정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BOD가 감소하는데 쓰였던 그 어떤 그 개수는 탈산소 개수라고 불러요. 라고 부르고 K1이라고 칭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탈산소 개수라 하고 K1이라 칭합니다. BOD식에서 쓰이는 개수를 의미했었어요. 예전에 BOD에서 밑이 상용 대수면은 K1, 밑이 2면은 K2 이런 식으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그걸 다 묶어서 탈산소 개수라고 부릅니다. 산소를 뺏어가는 개수죠. 어떻게? BOD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수중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개수가 K1이었다면 우리 다시 즉 수중으로 이거 아래 첨자예요. 즉 K2 이렇게 적히게 돼요. 수중으로 다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속도에 관한 개수가 K2가 됩니다. 그래서 이 K2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면 제폭기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이 흐를 때 바닥에서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흐를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를 때 자, 어디로부터 산소가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대기 중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자, 이 대기 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칙을 배웠다는 겁니까? 중간고사 전에 헨리의 법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의 법칙, 즉 기체로부터 액체로 기상으로부터 액상으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산소든지 이산화탄소든지 녹아 들어가는 기작은 수질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돼요. 대기 중에서 물속으로. 그러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제폭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 안에 있는 산소가 고갈되어 가면 갈수록 제폭기량은 많아집니다. 왜? 모든 물질 전달의 드라이빙 포스는 무엇이다? 농도 9배다. 즉 포화될 수 있는 그 전체 양 대비 지금 얼마 정도 있는가의 차이가 그 녹아 들어가는 속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먹고 디오를 잡아먹고 디오를 산소를 H2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하라서 막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수중에 이제 유기물질이
투척되고 나서 물이 유기물질로 오염되고 나서는 수중에서는 산소를 잡아먹는, 산소를 고갈시키는,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그런 반응만 일어나기 바쁜데, 그렇게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포화될 수 있는 전체 산소의 양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이 점점점점 줄어 들어가면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서 산소가 물 안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폭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폭기는 언제 커지느냐면 유속이 클수록 이 단위, 여기 이렇게 단위 표면을 가지고 있는 이 단위 물 부피가 접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슝 지나가 버리면 버릴수록 새로운 양의 공기들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더 많은 양의 공기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유속이 크면 클수록 제폭기 계수의 값은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얕을수록, 뭐일 것 같아요? 수심이 얕을수록 사실 제폭기 계수는 커지게 됩니다. 제폭기 계수가 수심이 얕을수록 왜 커질까? 이렇게 이 정도의 수심을 가진 하천과 이렇게 깊은 수심을 가진 하천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심이 얕을수록 하층부의 속도하고 상층부의 속도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죠? 하층부는 바닥과의 마찰력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할 거고요. 상층부는 빨리 슝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확산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을수록 제폭기 계수는 크다. 즉 산소는 더 잘 다시 녹아 들어간다. 산소가 다시 녹아 들어갈 때 더 잘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경사가 급할수록 제폭기 계수는 커집니다. 해가 나네. 어머, 잠시만요. 자, 그리고 경사가 이렇게 마구마구 급할수록 물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텀블링 네, 이렇게 막 섞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 분자가 공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하상이 강 바닥이 거칠수록 더 난류의 형식으로 이렇게 막 섞이면서 더 많은 물 분자가 더 많은 공기와 기체와 접촉할 기회가 커진다.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제폭기 계수도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제폭기 계수 높아지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수온이 낮으면 사실상 그 물 분자의 운동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외부 기체의 그 어떤 유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란이 있을수록 제폭기 계수의 값은 커진다. 라는 사실을 제폭기 계수의 값은 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래요. 이 중에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정량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수온이에요. 그래서 이 제폭기 계수는 수온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수온에 대한 보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밑에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온도에 따라서 이 탈산소 계수의 온도는 여기서 스몰 t를 쓰면 시간이겠구나. 지우개. 라지 t를 써야겠구나. 자, 온도에 따른 보정을 하게 되는데 20도씨에서의 K1의 값에 1.047에 해당 온도에서 20도를 뺀 값으로 온도 보정을 하고요. 이게 탈산소 계수.
이게 제폭기 계수입니다. 제폭기 계수 K2는 마찬가지로 K2의 20도씨에서의 표준 제폭기 계수의 값에 1.018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탈산소 계수가 여기 붙는 게 좀 더 크죠? 그죠? 1.047이 1.018보다 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제폭기 계수를 상승시키는 양이 크다, 아니면 탈산소 계수를 상승시키는 양이 크다. 탈산소 계수를 상승시키는 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를 뺏어가는 과정이 온도에 받는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산소를 뺏어가는, 즉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공정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양보다. 자, 그러면 안에서 자꾸 유기물질을 먹고 있어요. 안에서 자꾸 유기물질을 먹고 있어서 자전계수 F는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자꾸 유기물질을 먹으면서, 물 안에서 자꾸 유기물질을 먹으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있는데, 그 소모된 산소의 양만큼 빨리 보충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자전계수 F는 탈산소 계수분의 제폭기 K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계수 F가 이렇게 즉 호기성, 생물학적, 유기물 분해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됩니다. 이 탈산소 계수도 이거였고, 제폭기 계수도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차원이에요. 자, 다음 대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